JP 모건,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웰스파고가 미국의 거의 5대 대형은행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합쳐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공동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얘네들은 이 시장의 파이가 웬만큼 크지 않으면 안 들어오고 돈이 된다는 판단이 안 서면 들어오지 않는 애들인데,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앞으로 10배, 20배 커질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너무 확실하게 정해진 것 같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4만 개, 5만 개씩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번 달은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5만 개가 넘게 들어오고 있어요. 유입량이 점점 가팔라지고 있거든요. 이게 6월, 7월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좀 기모으기가 좀 끝난 거 아닌가?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네, 오늘도 웅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뵙고 있는데 매주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아,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번에는 11만 1000달러도 넘었었잖아요. 예, 지금 뭐 살짝 조정받아서 뭐 11만 9천 달러 정도 되는데, 10만 9천. 네, 10만 9천.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매주 이렇게 많이 오르죠? 지금 뭐 비트코인이 가는 길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시간의 문제이지, 네. 지금 외부적인 환경이라든지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슈라든지 법 제도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너무 호재 뉴스가 훨씬 큰 것 같아서요. 음, 네. 달러 약세 이야기가 요새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달러 네. 약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달러 약세는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지난주에 그 트럼프의 책사라고 하는 그 스티브 미란이라는 분이 있는데, 네네, 그분이 공개적으로 그분이 원래는 달러 약세를 말하시던 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없고 우리는 달러 강세를 더 좋아하고, 네, 달러는 그 강세가 혹시 미국한테 주는 이점이 많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짠가? 저도 그게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네, 원래 옛날부터 그분은 계속 달러 약세를 주장해 오셨고, 그래서 이 네, 관세나 이런 게 일관적으로 나온다고 저는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래동 공부 멤버십 카톡에다가도 바로 그 기사를 좀 공유하면서, 네, 이렇게 대놓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반신반의하다. 그렇지만 알아는 둬야 되니까 공유를 했거든요. 그 기사를 바로. 네. 그렇지만 이게 아직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가장 좋은 자산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묻는다면 저는 비트코인일 것이다. 네, 왜냐면 네. 위험 자산으로서와 위험 해지 자산으로서의 속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번에도 다 보여줬잖아요. 이 위험 속에서 빠르게 반등하는, 그럼 네. 고점을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비트코인이 가장 낫다라는 거죠. 웬만한 미국 주식보다는요. 그래서 음, 그런 걸 좀 빠르게 전달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만나서 미국 국채가 너무 안 팔려가지고 지니어스 법안 통과시켜서 스테이블 코인을 좀 부흥시키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네. 그게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스테이블 코인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그 또 주말간에 엄청난 뉴스 하나가 나왔는데, 네, 그 JP 모건,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웰스파고가 미국의 거의 5대 대형은행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JP 모건이 네. 1등이고 BOA가 2등인데, 얘네들이 합쳐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공동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다 이 같이. 은행이 다 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얘네들은 이 시장의 파이가 웬만큼 크지 않으면 안 들어오고 돈이 된다는 판단이 안 서면 들어오지 않는 애들인데,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지난번에 저희 성쌤하고 얘기했듯이 앞으로 10배, 20배 커질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 미래가 거의 필연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겨질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인데 네, 10배 커지는 게요. 네. 근데 이제는 이렇게 되면 진짜 그 속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웅달님 이렇게 고래동 공부 게시물 올려주신 거 보니까 네, 은행이라서 이미 규제를 다 준수하고 있고 앞으로 맞아요. 얘네가 발행하겠다고만 하면은 정말 일사천리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듣보잡 회사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테더 같은 뭐 그런 데서 하겠다고 하면은 당연히 뭐 어렵겠지만 지금 뭐 미국을 대표하는 일단 JP 모건 총 자산이 4조 달러. 참고로 그러니까. 여러분 비트코인
시가총액 전체를 해도 한 2.2조 달러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 두 네. 배입니다. JP 모건만. 그럼 1, 2, 3, 4, 5등을 다 더하면은 뭐 한 다섯 배, 여섯 배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마어마한 크기인데 여기서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 진짜 지금에 비해서 10배 이상 되는 게 너무 순식간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이 늘어나는 게 비트코인하고 관계가 있냐? 이걸 음. 물어보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확대되면 나타나는 변화를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의 그 유동성 및 거래 활성화 부분에서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기본 결제 수단이 지금 됐고, 네, 그것이 이제 법정 화폐와 암호화폐의 연결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 법정 화폐는 달러라고 하면 이제 달러로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를 사려고 할 때 그 네, 중간 다리 역할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이 탄생한 지 한 15년, 16년에 되는 역사,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그 발행량과 상관관계를 한번 연구해 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아무래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그 도미넌스, 그리고 절대적인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기축통화 같은 거죠. 네, 이 발행량이 늘어나면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갔던 거예요. 마치 지금의 현재 금융망에서 달러의 발행량이 늘어나면 금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음, 요게 디지털 세계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증가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여러 데이터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강력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달러 음, 가격은 계속 1달러가 갖고 있는 가치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잖아요. 뭐 네. 한 100년 전에 뭐 1%도 안 되잖아요, 아, 지금은. 네네. 그러니까 달러로 1달러의 가치가 빠지면 음, 비트코인은 달러 표시 자산이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의 10만 불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달러 발행이 많아지면 음, 그게 지금하고 비트코인 가치가 오르는 게 아니라 달러 음, 가치가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뭐 20만 불, 30만 불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음, 뭐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죠. 예를 네. 들어서 발행량은 10배인데 뭐 떨어지는 거는 뭐 한 5분의 1로 떨어지면 전체 미국의 달러 자체의 크기 자체는 두 배로 증가한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제 생각엔 발행량이 많아지면 달러의 패권 자체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달러가 가진 그 1달러의 가치는 좀 빠지게 되고 그러면 여러모로 비트코인에는 달러 표시 자산이니까 그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통쌤의 말씀에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 비트코인의 존재를 아예 제거하고 네. 이 달러로만 보면 전 세계에 달러의 발행량이 많아지고 네. 전체 통화 중에 달러가 많은 포션을 차지하면 그게 달러 네. 패권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다가 달러를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제 그 우선 달러에 반발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달러에 말씀하신 대로 달러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자산 가치는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뭔가를 발견하게 될 것 같아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음.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 여러 개 중에 봤는데 비트코인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그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게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네네. 저는 10만 달러를 넘어가고도 이렇게 좀 조정이 있었는데 더 빠른 속도로 최고점을 뚫어버렸잖아요. 음, 제가 느끼기에는 이미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대형 은행이라던가, 뭐, 심지어 JP 모건도 1분기에 되게 많이 샀잖아요. 음, 뭐 제가 봤을 때 1조 넘게 샀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JP 모건이 아까 보셨지만 미국에서 최대 은행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미 다이먼이 계속해서 비트코인 안 좋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음. 뒤에서는 계속 사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그때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1971년도에 닉슨 네, 쇼크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게 금본위제가 없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때 금태환이 할 때 요게 풀리면서 금값이 단기간 동안 몇 배가 상승을 했단 말이죠. 폭등했죠, 정말. 그거가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의 가격도 폭등할 거다. 네, 근데 뭐 이제 뭐 단기간에 뭐 막 10배, 100배 옛날처럼 그렇게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뭐 20만 불, 30만 불은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좀 안타까운 게, 미국이 달러를 지금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고, 미국 정부 자체에 뭐 디폴트 우려까지도 사실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미국 정부의 부채가 거의 37조 달러에 가까우니까, 어, 뭐 그게 애플 같은 회사 한 12개가 넘는 그 정도의 부채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엄청난 부채를 계속 또 국채를 발행하고 뭐 계속해서 이자를 내기 위해서 또 국채를 발행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면 달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음, 대신할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솔직히 얘기를 해봐서 그렇다고 유로가 달러를 대신할 수 있나? 저는 유럽은 더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보다 현재. 음, 그리고 일본의 엔화, 걔네도 부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엔화가 네. 대신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중국이 위안화가 대신하는 건 더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렇다고 뭐 한국의 원화가 대신할 것도 아니고, 그 어떤 화폐를 봐도 달러보다 나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차악으로 달러가 좀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우리는 되게 속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달러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100만 불 갖고 있다. 그럼 되게 큰 돈인데 그 음, 가치 계속 야금야금 녹으니까 음, 그거를 해지하는 자산으로도 비트코인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나타나는 변화가 그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하나의 그 문명사적 사건까지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네, 이게 조금 더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원화를 쓰잖아요. 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하고 그리고 이제 성쌤하고 저하고 뭐 몇몇 분들 이렇게 고래동 공부 아니면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을 사회라고 한다면 지역사회 네, 그분들은 원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달러를 갖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달러를 보유하고 싶은데 이게 재밌는 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차원에서는 그 원화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국민 사회와 국가 간의 괴리가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달러를 다 이렇게 갖게 되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이제 위기를 맞는 거고 네, 그 후에는 또 이제 달러 중심으로 세계가 펼쳐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혼란스러운 엄청난 변화의 중심에 저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위험 해지로서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자산으로서 가치 저장성에서 부각되고 있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더 유력하게 보이는 흐름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들이 가장 자산 비중 많이 차지하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은 달러 표시 자산이 될래야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원화 표시 자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 한 채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원화는 충분히 해칭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오히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위험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뭐 달러 표시 자산들을 적극적으로 보유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단백질을 섭취를 많이 안 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가면 단백질 많이 먹으라고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 요즘엔 뭐 그렇게 많이 얘기 안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제 초등학교 시절에 좀 단백질 같은 느낌으로 적극적으로 보유해야 그냥 좀 정상 유지 정도 되는 게 저는 음, 달러 표시 자산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같은 때 너무 부동산 쪽으로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원베일리가 뭐 50억 짓고 100억 짓고 뭐 한다고 해도 원화 자체가 가치가 반토막이 나버리면 우리 어, 자산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게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좀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진짜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네, 강연자 4명을 모시고 한 네, 그 강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이온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부동산, 테슬라, 이렇게 각자의 그 강사분들이 오셔서 그 강의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을 맡았는데,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의 말씀이, 강연자분의 말씀이 되게 지금 성쌤이 하시는 분하고 맥락이 되게 통하는 것 같아요. 어, 무슨 말을 하셨냐면은 부동산을 샀대요. 네, 원벨리가 있는데 원벨리가 오른 것 같지만 이 원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네, 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부동산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안 오른 부동산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하락한 부동산도 있고. 근데 거기에 또 원화 가치까지 하락이 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사니까
이런 뭐 환율이나 뭐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큰 그런 게 없지만 네. 이런 걸 되게 긴밀하게 보시는 분들은 "부동산 투자가 별로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회의적인 시각들을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또 원빌리를 소유하신 분이 그렇게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네. 또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지금 뭐 자산으로 놓고 보면 부동산 비중이 아직도 뭐 훨씬 높은 편이고, 하지만 저는 뭐 부동산을 팔아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 앞으로 원화로 투자를 할 때 달러 표시 자산 혹은 뭐 비트코인 이런 쪽으로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래동 공부 카페를 운영하고 이렇게 소모임도 멤버십도 운영을 하잖아요.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정말 이렇게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도 웅달님이나 저나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세금에 늘 관심이 많고, 자연스럽게 그 연차가 쌓이면서 세금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들이 좀 많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뭐 네. 코인 세금이라고 특별히 다르지 않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는데, 음. 보통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그게 너무 어려우신가 봐요. 네. 코인 관련해서 세금 공부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 고래동 공부 멤버십에서 지난달에 네. 그 우리나라 최고의 세무사분 중에 한 분인 이장원 세무사님을 모셔 가지고 특강도 들었는데요. 네. 그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요 책이 요번에 나왔습니다. 아, 코인 세금 관련 책은 처음이지 않나요? 처음 봤는데, 저는. 맞아요. 네. 그래서 시적절하게 네. 나왔거든요. 그 어, 이장원 세무사님이 상위 1% 자산가들이 찾는 세무사로서 네. 사실 이게 자산가분들이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양도세나 뭐 이런 것들 안 하려고 하시는 분 세무사님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근데 이장원 세무사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그분들을 이렇게 맨투맨으로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음. 그래서 확실한 분이신데 이번에 이렇게 책을 써주셔 가지고 목차만 봐도 여러분들이 탁 와닿으실 거예요. 다들 질문하시는 내용 그대로네요. 맞아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네. 정말 현실적인 사례들까지 네. 이렇게 다 나와서 이런 거 하나 읽어보시면은 이제 세금은 거의 한 80~90%는 이제 끝난 거고 네. 그 대신 이제 좀 실행 면에서 또 내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를 세무사를 처음부터 만나 가지고 A부터 Z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네.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을 쌓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는 진짜 천냥지 차이거든요. 정말 다르죠. 비용도 엄청 차이가 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책은 그냥 한번 읽어 보시면 뭐 책값이 2만 원이다. 그게 아깝지가 않은 게 이거 세금 절세가 뭐 그니까요. 부동산 코인으로 해서 몇 천만 원 몇 억을 하실 텐데 네. 확실하게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멤버십 운영하다 보니까 세금에 대해서는 진짜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일단 보유세, 양도세, 뭐 증여세 이런 거 구분 자체도 사실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가정 나는 세금을 진짜 전혀 모른다, 아니면 조금 아는데 그래도 좀 기본적인 거라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 한 권만 읽어도 그냥 기본적인 세금에 대한 지식들은 좀 쌓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보시면은 이 "손주에게 가상자산 증여하면 오히려 이득이다." 네. 저희 멤버십에서도 질문 중에 하나가 계속 증여잖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은 자녀나 손자, 손녀들이 나이가 어려 가지고 우리나라 현행상으로는 그 가상 계좌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가상자산 투자 음, 계좌를 만들 수 없으니까 증여를 어떻게 하느냐. 네. 어떻게 매수하느냐 했는데 매수는 안 되고 증여로 방법이 있잖아요. 네. 또 그런 것들까지도 다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장원 세무사님이 고래동 공부에서 지난달에 강의해 주셨는데, 저는 진짜 속이 다 시원해질 정도로 정말 다 해결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법인으로도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배당주도 투자하고 하니까 여기저기서의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고민거리였던 거, 디테일한 부분들, 그런 것들도 이장원 세무사님이 정말 쉽게 비유도 잘 들어주셔서 너무 잘 해결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책을 일단 읽어보시고 기초적인 거 좀 공부하신 다음에 이장원 세무사님이 또 다음 달에 또 오시잖아요. 6월 달에 맞아요. 오셔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 음. 그때 내가 몰랐던 부분들 고래동 공부 들어와서 질문해 주시면 아마도 가상화폐에 관련된 세금은 좀 고민이 끝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장원 세무사님은 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은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부동산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아예 없었거든요. 그때는 심지어 양도세, 뭐 취득세는 뭐 조금 있었지만 양도세 이런 거 자체가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아무도 걱정을 안 했는데 이게 좀 시장이 커지고 이걸 돈 번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 세금이 좀 고민이 막 되잖아요. 음. 가상화폐도 향후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비트코인 살 때 우리 세금 걱정 아예 안 하죠. 네. 비트코인 살 때 세금 걱정이다라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까지만 양도세도 없고 그 다음부터는 양도세도 생기게 되고 증여세는 지금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보유세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음. 이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방법을 잘 잡아나가면 나중에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네. 책이 2만 원이라고 하면 확실히 2만 원 이상은 네, 확실히 벌어줄 거라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요새 고래동 공부 카페에 회원분들이 글을 엄청 많이 올려주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이버에다 이렇게 고래동 공부라고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 되게 좀 흥미로운 뉴스들이 좀 많아가지고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웅달님이 엄청 열심히 뉴스 엄청 열심히 올려주고 있으시고 그리고 좀 회원분들도 되게 활발하게 글을 좀 올려주고 있으시더라고요. 좀 재밌는 글들 있어갖고 좀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비트킴님이라는 분이 올리셨는데 일단 1차로 0.5비트를 달성했다. 네, 이게 0.5비트가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이제 0.5비트만 해도 거의 뭐 한 7,500만 원 넘는 거잖아요. 네. 와, 비트코인이 정말 순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랐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래동 공부 처음 만들었을 때가 3천만 원 안팎 오가고 있었거든요. 그럼 벌써 그때보다 5배가 올랐잖아요. 네. 예, 고래동 공부 초기 회원분들은 확실히 좀 돈을 좀 많이 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이분도 보시면 0.51비트, 0.5비트가 넘으시네요. 보시면 평균 매수 단가가 한 1억 900만 원. 뭐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은 그 정도인데 보통은 이렇게 평단이 높아지고 1억 5천만 원이 넘으면 더 안 사려고 하시거든요. 평단이 높아지는 게 싫어서. 네. 근데 웅달님 생각엔 어떠세요? 이 평단이 높아질 수 있는데 지금 매수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 타이밍 1억 1천에서 급등한 네, 상태에서 물어보시면은 네, 저는 그래도 소량이라도 좀 매수를 하는 편이긴 한데요. 저도 지금 사고 있고요. 한 달에 네, 한 네. 100만 원 정도는 공개적으로 모아가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기간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평단이랑 수량 중에서 그 어떻게 바라보냐 했을 때는 저는 평단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네.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수량에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근데 네,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과거 사이클 기간으로 봤을 때 한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인제 잘 사야 되는데 만약에 뭐 1년 전이나 2년 전에 산다고 했을 때는 네, 평단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수량을 빨리빨리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은 좀 너무 무리해서 살 필요는 없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음, 이제 2 억에서 3억 정도가 네, 아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일반적인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사도 2배거든요. 네, 근데 사실 2배도 엄청난 수익률이긴 한데 네, 이제 고거를 이제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은 뭐 지금 적극적으로 살 수는 있지만 또 이게 변동성이 나와서 또 5% 10% 언제든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힘든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2억 가고 3억 가는 거를 누가 보증을 해줘서 무조건 음. 됩니다 하면 그러면 저도 얼마든지 사겠는데 네. 비트코인이라는 게 불확실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불확실한 거를 다들 좀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우신가 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2억이 가냐? 그러면 음. 또 2억이 가더라도 중간에 바로 가지 않고 또 좀 빠졌다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되게 좀 조심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향후 1년 내에 뭐 2억 이상은 충분히 될 것 같긴 한데 또 음. 그게 그러면 네 목숨을 걸 수 있냐 하면 절대 그렇진 않거든요.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확실한 투자가 세상엔 없잖아요. 네. 오히려 확실한 투자라고 말하면 저는 99%는 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은 그래서 아직 수익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면 이미 이 가격이 아니겠죠. 네, 그리고 이분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1비트를 모으셨는데 올해 만으로 30살이십니다. 와. 만 30살인데 벌써 1비트를 모으셨어요. 그래서 음. 1비트 모으셨구나 했는데
1비트는 겸손이셨습니다. 1.246비트. 만 네. 30살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을 수가 있죠? 와, 진짜 얼마나 일찍부터 그렇게 돈을 열심히 모으셨는지 이것만 봐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만 봐도 매수 평단이 1억 4,600만 원이거든요. 결코 음. 낮지 않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1년만 지나도 이때 샀으면 진짜 괜찮은 가격이었네 하는 시점이 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한 3월 정도? 그 이후로 좀 가격이 1억 넘은 다음에 막 7천만 원대, 8천만 원대 막 오고 했잖아요. 그 기간이 한 7, 8개월 되게 길었거든요. 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그렇게 기회를 줬지만 사람들은 비싸다고 안 샀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지금의 반값이에요. 그러니까 네. 반값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떻게 보면 좀 놓친 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은 90% 세일 중이다. 음. 그리고 지금 1밀리언이 아직 안 됐으니까 지금은 언제든 사도 된다. 네. 최고가를 찍을 때 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세일러가 항상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은 그 가르침을 그대로 좀 실행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맞는 건데 저도 잘 못하거든요. 신고가 찍을 때 저도 잘 못 사거든요. 근데 네. 그게 언제든지 1, 20%는 빠질 수 있다. 이거를 좀 안고 가면은 투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지금 사도 되냐? 이거에 대한 답은 그냥 내가 지금 샀는데 1, 2주내 10%, 20% 빠져도 내가 괜찮냐? 이거를 좀 생각하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분할 매수를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맞아요. 들어서 내가 5천만 원어치를 살 건데 지금 당장 5천만 원을 사면 저는 그게 좀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5천만 원을 어치를 살 거면 그냥 뭐 50일에 나눠 사던가 아니면은 뭐 200만 원씩 25일에 나눠 사던가 뭐 이렇게 분할을 해서 매수하면은 그런 스트레스 자체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네. 후회도 안 되고 가장 쉽게 모으는 방법이지 않을까. 여기 1비트 모으기 인증하기 보면 웅달님도 매일은 아니지만 꾸준히 인증해주고 있으시잖아요. 여기 보면은 맞아요. 또 18회차 나오고 있는데 음. 이건 뭐 세일러 웅 이거는 어떻게 모아가고 있으신 거죠? 네, 제가 세일러웅 1 계좌가 있었는데 네. 그 계좌로 제가 2024년 거의 1월부터 네. 모아가지고 4.3개를 모았어요. 엄청나시네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마지막 인증을 끝으로 그거는 네. 이제 더 이상 공개하지 않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저는 지금에서 모아도 한 50%는 최소 네. 벌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뭐 고래동 공부 멤버십에서도 그렇고 저희 카페에서도 그렇고 같이 한번 모아보자라는 취지로 네. 제가 하루에 35,000원씩을 지금 걸어놨거든요. 자동 한 달에 매수로. 100만 원 되게? 예, 약 100만 원이죠. 네. 그래서 그거 그냥 아무 그냥 통장에 월초에 100만 원 넣어놓고 아무 네.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요것도 한 50% 달성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그런 해도 벌 수 취지로 있다. 시작한 겁니다. 네. 이거는 그러면 매도 계획이 있나요? 네, 이거는 50% 가면은 매도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동안 카페나 이렇게 멤버십을 운영해 오면서 보니까 진짜 이게 모으기만 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습관이 되고 이렇게 오랫동안 보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당연히 제 입장에서 맞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음. 주변을 들여다보면은 이번에도 한 1월 달부터 관세 충격 받고 이렇게 한 30% 떨어지니까 되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네. 아, 그럼 적절하게 매도하는 것도 보여주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음. 때마침 이 비트 세이빙에서 이 자동 매도를 또 하는 목표 수익률에 따라 자동 매도를 하는 그 자동 매수 그거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로직을. 매도도 돼요? 매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 그래서 목표 수익률 50%에 이르면 한 일주일에 걸쳐서 매도를 합니다. 분할 매도. 어, 그래서 그걸로 딱 세팅해 놓은 거예요. 거래소는 어디 통해서 하고 있으신 거예요? 코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업비트랑은 연동이 안 되죠. 네, 업비트랑은 안 되고 빗썸이랑은 되고요. 빗썸하고 코인원 통해서 할 네. 수가 있네요. 업비트는 또 자체 내 프로그램으로 자동 매수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적립식 매수인가? 네. 뭐 그 원하시면 뭐 그런 것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벌써 18일 하셨네요. 네. 음.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 모아가는 모습을 늘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시니까 네,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무지개 반사님도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이 대부분 나는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거 올리면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분들을 훨씬 더 많이 응원하거든요. 0.04비트. 이거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매수 금액 400만 원. 우리가 투자에 400만 원 쓰는 게 솔직히 쉽지 않습니까? 이게 좀 네. 되게 어려운 일인데 1비트가 안 되면 왠지 좀 부끄럽고 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용기 있게 이렇게 좀 올려주셨는데, 지금은 0.04비트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계속 꾸준히 방향성이 중요하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모아가는 그거를 계속해서 인증을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좀 이걸로 통해서 부자 되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다면 좀 서로에게 귀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혼자 하는 건 무엇이든 다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1비트 모으기, 그냥 1비트를 모아가는 과정을 공유해 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혼자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계속 모아가는 분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면 여러모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너무 확실하게 정해진 것 같거든요. 이 제일 좌측에 있는 여기에 있는 숫자가 비트코인의 채굴량입니다. 이게 한 달 단위로 나온 거잖아요. 작년에 2024년 1월부터 나온 거거든요. 채굴량은 뭐 변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27,000, 28,000, 28,000 하고 4월 중간부터 갑자기 훅 줄어들었죠. 응달님 이거 왜 갑자기 줄어든 걸까요? 채굴량이요? 네. 아, 반감기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요때 4월 20일에, 작년 4월 20일에 반감기를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13,000개 정도만 채굴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음, 한 음, 달 채굴량이 13,000개잖아요. 네. 근데, 네, 글로벌 현물 ETF가 요때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1월부터 나온 거거든요. 요때 보시면 요때 1월에 이미 3만 개 들어왔고요. 음, 2월 달에는 무려 한 13만 개 가까이 들어왔고, 그냥 와,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4만 개, 5만 개씩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 달에 막 4만 개, 5만 개. 이번 달은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5만 개가 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유입량이 점점 가팔라지고 있거든요. 이게 6월, 7월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스트레티지. 와, 이게 우리 고래동 공부 회원분들도 많이 투자하시고,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이 투자하실 것 같은데, 스트레티지가 모아가는 속도가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채굴량이 만 몇천 개잖아요, 한 달에. 근데 네. 스트레티지는 이미 올해 들어서 한 2만 개 이상을 매달 이렇게 모아가고 있거든요. 아마 6월 달에도 계속 이렇게 모아갈 것 같고, 그러니까 전체 채굴량이랑 스트레티지가 매수하는 양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비트코인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비트코인은 디플레이션 자산이에요. 결코 인플레이션 자산이 아닙니다. 예전에 뭐 이더리움이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비트코인 진짜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래티지뿐만 아니라 스트래티지를 빼고 기업에서 매수하는 양이 여기 나오거든요. 이것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보면은 1,000개, 4,000개 하다가 지금 뭐 4,000개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올 들어서는. 네.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테더에서도 이게 뭐 한 6개월에 한 번씩 한 8,400개씩 계속 꾸준히 모으고 있고 테더가 네, 점점 이미 스테이블 코인의 고래죠. 네, 그게 그 자금을 이용해서 비트코인 매수가 정말 활발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엘살바도르는 뭐 수량은 그렇게 크지 않는데 하루에 한 개씩 사고 있거든요. 네. 1일 1비트 하는 나라인데 그래도 어느덧 작년부터 모은 것만 해도 500개를 넘게 이렇게 모았거든요. 네, 이렇게 꾸준히 모아가는 데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꾸준히 모으는 데는 있지만 꾸준히 매도하는 데는 사실 이제는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그레이스케일에서 초반에 꾸준히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갔잖아요. 이제는 그것도 끝났고 안정적으로 좀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얘기는 좀 되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어느 정도 좀 기모으기가 좀 끝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오르긴 했는데 금도 사실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아까 우리 좀 금 얘기도 조금 했었잖아요. 네, 요때가 웅달님이 말씀하셨던 이게 닉슨 쇼크 있었을 때거든요. 금 태환제 폐지가 됐을 때. 근데 1979년, 80년 뭐 요때였는데 이때 금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빠졌죠. 이 쭉 빠졌을 때 요때 가격을 회복하는데 무려 한 20년, 2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엄청나게 급등한 시기가 있잖아요. 네. 요때 있었던 사건이 금 ETF가 출시가 됐었습니다. 금 ETF가 출시되고 그렇게 그러니까 20년 동안 반토막이 나는 이런 금도 7배가 올랐거든요. 네, 엄청나게 올랐죠. 예, 금마저도 이렇게 오르는데 비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된 게 작년 1월이거든요. 요맘때인데 지금 물론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한 3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이 이후로도. 근데 앞으로 시간을 두고 올라가는 거는 너무 당연한 자명한 이치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요새 고래동 공부에서 좀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좀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고 다 같이 모아가시고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리긴 했지만 0.5비트 달성했어요. 이런 얘기 들면은 우리 카페는 악플이 없습니다. 악플이 혹시나 달리면 제가 다 지웁니다. 악플 뭐 올리신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지운 적은 없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모으고 서로 축하하고 좀 이런 분위기거든요. 우리가 비트코인 모으고 있다고 주변에 얘기하면 그런 걸 왜 해? 약간 좀 이런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고래동 공부에 모으면은 다들 이렇게 따뜻하게 아 축하드립니다 하고 응원해주고 좀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더 무르익었으면 좋겠어요. 인증하기는 제가 바로 지울게요. 이거 1비트 모아가는 느낌으로 계속해서 인증을 해주시고 계속 모아가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